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12일 날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예. 저번에도 이제 금투세 질문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도대체 금투세 모르겠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한번 잘 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또 되게 이게 세금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목에도 적어 드렸지만 유예 말고 폐지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뜩이나 밸류업 한다고 하는데 금투세가 붙으면 밸류업 취지에도 안 맞고, 예. 여기도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 금투세는 여러분이니까 주식에 대해서 지금은 수익이 나도 세금 안 내잖아요. 대주주 제외하고. 예. 근데 이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금투세 시행되면 단 5천만 원 이상 벌을 때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간 5천만 원 벌면은 세금 안 내요. 근데 5천 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5천 제외하고 500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22%가 붙어요. 예, 3억 이하니까. 3억 초과해서 이익을 냈다. 그럼 27.5. 예,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내가 만약에 5,500이면 500에 22%면 얼마죠? 110만 원인가요? 이제 110만 원 옛날에 안 냈는데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390밖에 못 받는 거예요. 500을 그러니까 5,500을 벌어도 5,390만 원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거고,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 이게 세수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의 세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이 많죠. 개인한테만 과세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금투세 유예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던졌고 8월에 아마 이제 전당대회 있죠. 거기서 민주당 대표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어쨌든 가장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제 주식 선물 옵션까지 손대다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세금 빼고 모든 재산,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잘 아시고 옛날에도 저도 인터뷰를 했었고 한번. 예, 그때도 정말 이제 옆에서 이게 딱 저도 이제 질문도 했지만 딱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주식 되게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야 이분 진짜 주식 선수다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정치이니까 뭔가 표를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다만 민주당의 가장 이제 유력한 이제 대표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계속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부는 반대죠. 정부는 폐지하자. 근데 여기에 일단 제동이 걸렸고 이렇게 되면 8월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폐지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7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유예를 했을 때 적어도 27년까지는 금투세 시행은 어려워요. 그러면 시행을 해도 28년인데 쉽지가 않죠. 그럼 앞으로도 4년 후나 되니까 그래서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변수라는 게 항상 생기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금투세 분위기는 내년 시행되는 분위기에서 약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밸류업이 뭡니까?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여기로 돈을 좀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좀 해서 기업들도 자금 조달 더 용이하게 하고 개인 투자분들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까 주식을 통해서 또 양극화도 해소하고
예, 그러니까 경제를 좀 역동적으로 만들자. 요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 목적으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기업들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재가치를 받고 예, 또 그런 기업들한테는 또 인센티브를 또 주고 못하는 기업은 또 페널티도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밸류업 얘기를 했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된다. 저도 이거는 무조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돼야 주주 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옛날에 이제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사설인데 예, 코스피 지수 5천 달성 어렵지 않다. 근데 왜 못 가냐? 저평가돼 있으니까. 저 저평가의 이 의미가 뭐예요? 이 부분만. 그죠? 주주 가치가 제대로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돼도 가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한다? 그럼 뭔가 안 맞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이 나왔죠 정부에서. 그래서 뭐 세제 지원책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뭐 그 분리과세도 해주고 좀 깎아주기도 하고 세금도 그다음에 상속세 뭐 상속세 부분은 조금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옛날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 3년 동안 한시적이었지만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하나를 내놨거든요. 네, 가계소득 증대세 3대 패키지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이야.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내가 배당을 받을 때 요 조건입니다. 모든 기업이 아니고 요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내가 투자를 해서 그 배당을 받잖아요. 근데 배당 소득세가 14% 정도 되거든요. 원천 징수하죠.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제 15.4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9%로 인하해줘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세제는 뭐냐면 그 증가한 부분만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받다가 다음에 1,200만 원을 받았어요. 배당으로. 그럼 200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 부분만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거예요. 전체 1,200이 아니고. 근데 옛날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내놨던 거는 전체 금액을 다 9%로. 그리고 분리과세까지 해줘요. 종합과세로 2천만 원 이상 여러분이 배당 소득 얻죠. 2천만 원 만약에 1년에. 뭐 이자 다 합쳐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그 2천만 원 이상이 어디로 들어가요? 종합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간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49.5% 세율을 맞아버립니다. 배당 소득세가 14%인데 종합과세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25%로. 그럼 25%만 내면 되는 거죠. 예. 최대 49.5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좀 조건이 증가한 부분만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실 그렇게 혜택이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 역차별 우려도 있죠. 그동안 열심히 주주환원 해놓은 기업한테 인센티브가 없어요. 늘리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법인세 깎아주고. 예. 물론 그게 취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아쉽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던 회사들한테도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신영증권의 최근에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요 내용은 되게 좋더라고요. 밸류업이 그럼 도대체 뭐냐. 예, 우리가 이제 금투세 얘기도 하고 있지만 밸류업이 뭘까요? 예, 기업의 밸류를 가치로 올리는 게 밸류업이죠. 예, 근데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이제 저도 사실 좀 고정관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시죠. 밸류업, 주주환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주가 올려라.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신영증권에 나온 이제 이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돼요. 분류를 했어요. 자, 왜 주가가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밸류가.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지속되고 있나. 그런 기업 같은 경우 예스로 가요. 그러니까 흔히 저피별이라고 그러죠. 막 0.2배 뭐 이런 기업들. 예를 들어 이마트를 들어볼게요. 이마트가 지금 어쨌든 예, 주가도 안 좋아서 밸류가 0.2배밖에 안 되는데 자, 이 회사가 현금 부동산을 활용 가능한 보유 자산이 많이 쌓여 있나? 제가 알기로는 차입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이 그 만만치가 않죠. 옛날에 지마켓을 3.4조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빚도 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밸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싸다고.
못해요. 여력이 안 돼요, 여력이. 그거를 명확히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밸류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여긴 밸류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 정상화가 우선이죠. 이마트 같은 경우. 근데 예를 들면 뭐 은행주들 같은 거죠. 은행, 증권사, 막 현금 엄청 쌓아놓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그 어쨌든 그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밸류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뭔가 성장과 투자 계획과 비전이 명확한가?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쌓여 있는 현금을 가지고 야, 너 이거 가지고 투자해서 기업 가치 올려.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해 드리면 돈이 많은데 지금 밸류가 낮아요. 현금도 많아요. 이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성장을 위한 비전이 없어요. 저희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표적이죠. 은행이나 이런 데가 막 고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환원해라. 뭐 예를 들면 KTNG 같은 그 어떤 공기업이나 뭐 강원랜드도 있을 수도 있죠. 이런 회사들이 물론 성장을 위한 계획이 명확하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해서 주가 올리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 실적 높여가지고 성장성 보여서 예를 들면 옛날에 포스코홀딩스가 작년에 주가 많이 갔죠. 리튬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주가 날라갔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가 그거 안 할 거면 배당해라. 아시죠? 요게 밸류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주주환원이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애초에 낮은 밸류에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다. 이제 고밸류 기업이죠. 예, 고밸류 기업으로 이쪽은 넘어가요. 그러면 고밸류 기업인데 장기 성장 동력이 애초에 확보된 기업인가?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없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다. 고성장 잘하고 있다. 이런 기업은 애초에 밸류업이 돼 있는 기업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밸류업에 해당이 안 돼요. 이 기업들은. 근데 성장 동력이 애초에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가격만 비싸요. 밸류가. 그런 기업도 있죠. 네.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밸류는 비싼데 저런 이제 성장 동력도 확보가 안 된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려요. 업황 또는 실적이 근데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석유화학 쪽이 정말 몇 년 안 좋았잖아요. 뭐 건설도 그렇고. 그죠. 근데 건설은 밸류가 비싼 편은 아니죠, 사실. 뭐 석유화학도 밸류가 비싼 건 아닌데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밸류가 굉장히 비싼데 업황이 근데요 돌아설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IT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IT 기업들 중에 밸류가 높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 AI 반도체를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든 겁니다. 밸류가 높을 수밖에 없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근데 내년도에 굉장히 수주가 많아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주가 상승을 통해서 기업 및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업황이나 실적이나 이제 앞으로 몇 달 후를 봤을 때는 뭔가 업황이 돌릴 것 같다. 그러면은 예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마저도 안 보인다. 예. 이거 여전히 업황 안 좋을 것 같다. 올해 말까지도 암울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봤더니 현금 부동산 맞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밸류업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혹시라도 현금 많으면 다시 일로 와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결론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환원을 해서 기업가치, 주주가치 올리든가 주가를 많이 해서 현금이 많고 성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안 할 회사면 그냥 저기 장롱 속에 돈 넣어놓지 말고 곡간 풀으란 얘기예요. 근데 성장과 그런 투자 계획 비전이 명확하다. 그러면 주주환원은 안 해도 되니까 그 돈 가지고 기업가치 어떻게 투자해서 올릴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투자를 해서 같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통해서 올리든가 주주환원을 해서 올리든가 하라는 게 이제 밸류업이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기업들은 두 가지. 아예 여력이 없는 회사. 돈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쩔 방법이 없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니면 애초에 밸류업을 이미 한 기업. 이미 그냥 밸류업 해서 그런 기업들도 이제 꾸준히 그런 기업을 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걸 이제 신용증권에서 너무 좀 잘 적어주셔가지고 밸류업 보실 때도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로 넘어가서, 금투세는 어쨌든 금융투자 소득세의 줄임말이고, 소득에 대해서 채권도 들어갑니다. 금융상품 다 들어, 펀드도 들어가요. 그 펀드 차익 실현하면 세금 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여서 그때 세금 냈는데, 이제는 대주주 기준이 없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주식은요, 채권은 250만 원입니다. 채권 투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채권 투자를 하니까, 저의 뭐 주식은 못하지만, 예. 근데 이제 채권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뭐 이자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 벌면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주식은 5천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바뀌어요. 해외 주식은 이미 250만 원 내고 계시죠. 예, 그 이상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세율은 22에서 3억 이상이면 2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 1,000만 원 주식 수익인데 채권 300만 원 수익이면 주식에선 세금 안 내요. 근데 채권은 250만 원 이상이면 세금 내죠. 그러면 250 공제하고 남은 50만 원 22%, 11만 원 내셔야 돼요. 연간 1억 원 내가 주식으로 번다. 5천만 원 공제하고 남은 5천 원에 대한 22%, 1,100만 원. 1,100만 원 내셔야 되고, 내가 연간 4억 번다. 연간 이제 4억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국내 주식 투자 이익 세금 5천만 원 공제하고, 이거 3억 5천이죠. 제가 이거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이제 요 내용을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그 남은 3억 5천만 원에 이제 22%, 예, 요걸 이제 내셔야 됩니다. 3억 5천에 22%면 얼마죠? 3억 5천에 그럼 7,700만 원 내셔야 돼요. 예, 7,700만 원 세금. 아니죠. 이거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 투자 이익이 5천만 원 공제하고 3억 이상부터 20이니까, 맞네요. 제가 이게 제 헷갈렸네요. 자, 2억 5천까지가 3억이잖아요. 다 합치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2%니까 맞아요. 5,5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잘 해놓고 또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먼저 5,500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억 이상이죠. 3억 이상은 27.5죠. 그럼 3억인데 내가 4억 벌었죠. 그럼 나머지 1억 남죠. 1억 원에 27.5. 그럼 2,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도 합치면 8,250만 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4억 벌면요, 옛날에는 세금 안 냈는데 8,250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투세 영향이, 이건 남 얘기 아니냐, 내가 뭐 5천만 원 이상 벌 것도 아니고, 예, 나한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투세 적용되는 투자자가 15만 명인데 자산 규모가 150조 정도 된대요. 이 분들이 만약에 연말에 코스닥이나 팔아버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세금 안 내려고.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나겠죠.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나 다른 시장. 그럼 코스닥 한 번 더, 물론 저 물량이 다 나오진 않죠. 근데 150조에 달하는 물량 중에 일부만 나와도, 예를 들면 10%, 15조만 나와도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장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이걸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기업이. 우리 연말마다 기억나시잖아요. 11월, 12월 되면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물량 매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코스닥 얼마나 힘듭니까? 매년 반복되죠. 매년 연말 되면 코스닥 물량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근데 이제 대주주가 아니라 이제 모두한테 적용이 되고 5천만 원 이상.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투자 안 하려고 하겠죠.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데 미국으로 더 떠나겠죠. 그러면 이러면 밸류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과 금투세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밸류업 하려면 금투세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역행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이 62%가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 미래에셋 증권의 거기 김석환 연구원님이 자료를 한번 올려주셔가지고 텔레그램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따온 거고요. 요 자료는 요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미국인 62%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많이 하죠.
미국 가계 부가 작년에 1경 5,642조가 늘었는데 전체 자산 증가 중에 주식 비중이 67%. 그러니까 67%가 주식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요거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있던 자료를 제가 좀 따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융자산 비중이 71인데 주식 자산이 42나 돼요. 금융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가계자산 평균 5.2억인데 주택 2.3억 원, 비주거용 부동산이 1.4억 원. 금융자산 요거밖에 안 돼. 1.3억. 그중에 주식은 3.2. 주식 자산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그 금융자산 안에서도 현금과 보험이 훨씬 많아요. 부동산 관련된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자산의 83.5가 부동산입니다. 퇴직연금의 87이 예적금 보험이에요. 아예 그냥 주식 자산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식 쪽으로. 너무 부동산에 치중돼 있잖아요. 예적금하고. 그걸 바꾸려고 밸류업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거기에 금투세 때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부 내용의 그 문제점은 이중과세예요. 거래세 내고 양도세도 내셔야 돼요. 프랑스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 그래서 가치투자연구소에 예전에 어떤 분이 자료를 하나 올리셔가지고 그걸 제가 일부만 좀 갖고 왔는데 대부분 국가는 손실공제. 내가 올해 1억 벌었는데 내년에 1억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올해 번 거는 세금 냈죠. 내년에 까먹은 건 이미 낸 세금 누가 보전해 줍니까? 나는 까먹을 땐 세금 보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 동안 해줘요. 그거를. 손익합산을. 그래서 5년 했는데 결론적으로 손해보면 이제 환급 받는 거죠. 세금 낸 걸. 근데 대부분 국가는 무제한으로 많이 해준대요. 저게 맞죠. 무제한으로 해줘야죠. 예. 그리고 5천만 원 공제도 지정계좌 하나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대형사 주식계좌 여러 개 쓰시죠 보통. 그 중에 하나만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정한 거 하나만. 그거 만약 지정 안 했죠. 그러면 원천 징수를 가요. 미리 떼가요. 예. 돈 떼갑니다. 뭐 그러니까 이익 난 거에 22%를 먼저 떼버려요. 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신고해서 돌려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정 계좌 하나 빼고는 다른 계좌에서 매매해서 수익 난 거 원천 징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도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불합리한 거고 100만 원 이상 금융소득 만약에 자녀분한테 이 펀드를 가입시켜 놨는데 자녀분이 연간 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펀드로. 그러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면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소득이죠.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우리 하죠. 그럼 150만 원 정도 인적공제 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그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난 연말정산에서 돈을 못 돌려받아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주식 채권형 펀드 다. 채권 투자하면 250만 원 이상 차익씩 과세한다 그랬죠. 채권 투자하는 자금이 개인 투자하면 37조나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더 쏠리겠죠. 그러니까 주주환원도 적은데 없는 세금까지 내야 된다. 이러면 뭐 부동산 쏠림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금투세 도입하면 투자 안 하겠다. 줄이겠다. 68%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부정적 인식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가 수익률 주주환원 부정. 예. 세제 정비해줘라. 예.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여야가 의견 일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ISA는 좀 활성화시키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 IS 계좌는 정부가 이제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여러분이 주식부터 뭐 펀드, 채권까지 다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소득 무관이에요. 19세 이상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 계약 기간 3년 동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만기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최대 5년이니까 최대 5년 후에 1억까지는 돼요. 투자가. 근데 이거를 4천까지 늘리겠대요. 연간 한도를. 그럼 2억까지 할 수 있죠. 서민형도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서민형이고 혜택이 더 많죠. 일반형은 이제 서민형 제외한 나머지. 그 신탁형은 직접 신탁업자한테 운용 지시하는 거고 1임형은 맡기는 거고 보통 중개형을 많이 하세요. 증권사에서 하는 거. 요걸 많이들 하시죠. 자기가 직접 매매할 수 있거든요. 국내 주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혜택을 보면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래요. 만약에 서민형 내가 대상인데 연간 이자 소득 있죠. 예. 지금 아직 주식은 세금 안 내니까 아직은.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자로 연간 400만 원을 벌었어요. 뭐 은행이나 배당 소득 받아서 그러면 4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원래 내야 되는데. 예. 15.4%를 내는데 안 냅니다. 여기서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안 내도 돼요. 200만 원이면 꽤 큰 거죠. 연간. 적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과세 되는 거고, 그리고 비과세하는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만 내요. 15점 원래 4를 내거든요. 그죠? 15.4를 내는데 9.9로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일반 계좌에서 여러분이 400만 원을 이자 받았어요. 배당하고 합쳐서. 예. 그럼 어떻게 비과세 없어요. 세금 내셔야 돼요. 무조건. 15.4. 그럼 세금 얼마 내요? 61만 6천 원을 여러분은 떼고 받아요. 원천 징수니까. 근데 내가 ISA 계좌에 가입을 해서 배당이나 이자를 합쳐서 400만 원을 연간 받았어요. 그럼 일단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형이라고 가정합니다. 안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 있죠. 200까지는 비과세니까 200만 원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15.4가 아니라 9.9로 바꿔줘요. 그럼 19만 8천 원만 내요. 그래서 400만 원에 이 해당하는 금액인데, 여기 일반 계좌에서는 61만 6천 원을 내셔야 되고 여기선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세금. 훨씬 더. 예. 그리고 IS 만기 끝났죠. 만기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뭐 최대 3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래서 ISA 계좌는 터놓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IS 계좌는 해보시고, 저희 회사도 되고요. 예. 어쨌든 IS 계좌는 많이, 괜히 이게 또 홍보가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IS 계좌는 이게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그 선호하시는 증권사 찾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또 금투스인데 왜 갑자기 고배당 얘기냐. 근데 한 김에 그냥 해드리려고, 뭐냐면 그 저번에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배당주들 좀 알려달라. 그래서 밸류업 얘기하면서, 다만 예상 배당금 추이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배당금 깎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제가 현재 기준으로 예상해서 배당 수익을 뽑아본 표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이제 제가 다 전달할 건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쨌든 기업의 밸류업엔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정말 큰 이제 변곡점이 생겼는데, 다만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도 더 동참을 해줘야 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류업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밸류업에 다 해당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PBR 0.2배니까 투자해야지 밸류업 하겠지, 한 배 되겠지, 여력 없는 기업은 해당 없어요. 그리고 성장 계속해야 되는 회사도, 그리고 무조건 주주환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밸류업이 주주환원이 아니에요. 다가. 예, 결국엔 주가 올리란 얘기예요. 주주환원을 해서 올리든지 기업가치 성장을 해서 올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밸류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가시화되려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선진 지수도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 선진 지수에 편입된 회사들은 양도세 돼요. 예, 다 냅니다. 근데 신흥국, 우리나라 신흥 지수잖아요. 신흥 지수는 거의 다 없어요. 양도세가. 대만이 한번 하려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80년대에 하려다가 지금도 양도세 도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 지수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양도세가. 우리나라 기초 체력상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밸류업을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에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하더라도 하란 얘기예요. 할 거면. 예. 아니 시장 자체도 지금 주주환원도 제대로 안 되고, 예, 이렇게 낮은 밸류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세금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거,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맞춰놓고 뭐 한다면 그때 가서는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 꼭 폐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투세는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좀 궁금해하셨던 금투세가 좀 해결되셨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